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돈 노리고 접근한 주제에? 저는 평생 돈 때문에 사람 만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심을 의심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66의 이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게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 3년간 저는 청명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수채화를 가르쳐 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정말 견딜 수 없이 외로웠던 시간들이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저녁 6시만 되면 왠지 모를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막상 혼자가 되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쉬운 날이 없었어요. 22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고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아버지 아침상 차리고 손 쉴 틈이 없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무뚝뚝했어요. 수고했어, 고마워 같은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내가 집안일 하는 게, 시부모 모시는 게, 자식 키우는 게 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면서는 더 힘들었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시댁 식구들 밥 차려드리고 낮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엔 아이들 챙기고 빨래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그때 제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찬물에 설거지하다 보면 손이 트고 피가 났는데 반창고 붙이고 고무장갑 끼고 또 일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손을 보면 이게 30살 여자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름지고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벌어야 하니까요. 우리 아들들만큼은 배워서 좋은 직장 다니고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자식들 잘 되라고 내 인생은 다 접어두고 그저 뒷바라지만 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큰아들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손 벌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저것 빚도 얻었죠. 작은아들까지 대학 보내고 나니 제 나이 50이 넘어 있었습니다. 몸은 너덜너덜했고 허리는 디스크가 와서 조금만 무리해도 아팠어요. 그래도 견뎠어요. 아이들 잘 되는 게 제 낙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작은아들도 공무원 시험에 붙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 저는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손주 봐달라면 달려가고 반찬 해달라면 만들어주고 명절 때 음식 준비하고 여전히 저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작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게 4년 전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침밥 먹고 신문 보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르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진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신문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집이 채워졌었나 봐요. 그 후로 1년 정도는 정말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멍하게 지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무거웠고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바쁜데 괜히 짐 되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텅 빈 침대에 누워 있으면 평생 이렇게 외롭게 살다 죽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 하나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평생 착하게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기만 한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는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등록했습니다. 처음 물감을 풀고 붓을 잡았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50년 만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롯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 그림을 그리는 2시간 동안만큼은 외로움도 있고 그냥 색을 칠하고 형태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덜 무거웠습니다. 1년 정도 배우고 나니 복지관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그림을 가르쳐줄 자원봉사자를 찾는다고요.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자신이 없었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명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한 게 3년 전이에요. 매주 수요일 오후 어르신들과 함께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림 그리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러니까 정확히는 10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요양원 복도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분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거든요. 그분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형섭. 50년 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에 자주 마주치던 그 사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주름 사이로 그때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형섭 씨는 저보다 먼저 알아봤어요. 남희 씨, 이남희 씨 맞으세요? 목소리가 나이 들어 조금 쉬었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형섭 씨는 새로 시작된 요양원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온 거였어요. 은퇴 후 혼자 지내다 보니 무료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서서 안부를 물었어요. 그는 사업으로 성공해서 편하게 지내고 있고 20해 전에 이혼해서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자주 못 본다고요. 남희 씨는 남편분이랑 잘 지내세요? 형섭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형섭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냥 옛날 사람을 만난 것뿐인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그 후로 형섭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요양원에 오게 됐어요. 어르신들 식사 보조도 하고 산책도 함께 다니고 제 수업 시간에도 가끔 들어와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처음 몇 주는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쳤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네, 어르신들 산책시키기 딱 좋아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그림 도구를 정리하는데 형섭 씨가 다가와서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말없이 물통을 씻고 붓을 정리하고 물감 뚜껑을 닫아주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형섭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상하다고. 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걸까? 왜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걸까?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그냥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운 거겠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예전보다 조금 덜 무겁다는 거예요. 수요일이 오면 옷도 조금 신경 써서 입게 되고 요양원 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평생 고단하게만 살았는데 이렇게 작은 변화가 생긴다는 게 괜찮은 걸까요? 형섭 씨와 요양원에서 매주 마주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수요일 오후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가을 단풍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80살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빨간 물감을 너무 진하게 칠해서 종이가 젖어버렸어요. 할머니가 속상해 하시길래 제가 옆에 앉아서 다시 그려드리고 있었죠. 그때 형섭 씨가 조용히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요. 나미 씨, 쉬는 시간에 드시라고요. 어르신들 것도 가져왔어요. 그의 배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은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평생 헌신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신 후 형섭 씨가 저를 도와 정리를 했어요. 물통을 씻고 붓을 정리하고 물감 뚜껑을 닫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나미 씨, 그림 가르치는 거 정말 좋아 보여요. 어르신들이 다들 행복해 하시던데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말을 채 끝내지 못했어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거든요. 외롭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형섭 씨는 제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조용히 의자를 하나 꺼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이 봉사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형섭 씨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20해 전 이혼 이야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빚까지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는 이야기. 그 후로 죽어라 일만 했고 사업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다고요.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죠. 그나마도 바쁘다고 며칠 있다가 금방 떠나요. 집에 혼자 있으면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싶어요. 형섭 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제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들 2 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저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명절에 음식 해달라, 손주 봐달라 할 때만 연락 오고요.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는데 막상 늙고 나니 그저 불편할 때만 찾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았거든요. 형섭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나미 씨,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행복을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수업 끝나고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각자의 삶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형섭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미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르신들 대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곱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도 씁쓸했어요. 착하게만 살았더니 이렇게 늙어서까지 외롭네요. 착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걸 몰라준 게 문제죠. 형섭 씨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나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정작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웠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수요일 형섭 씨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왔어요.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형섭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 부인이 요즘 자꾸 연락을 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만나자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섭 씨한테서 들었던 그 전 부인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20년 전 바람 피우고 빚 만들어서 이혼한 그 사람. 만나셨어요? 아니요. 만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자꾸 찾아온다고 하니까 신경 쓰이네요. 형섭 씨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주차장에서 여자 한 명이 형섭 씨 차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60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그 여자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요양원 로비에 앉아서 형섭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섭 씨를 보자마자 달려가더니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형섭 씨,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우리 얘기 좀 해야 되잖아. 형섭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교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사람이 전 부인인가.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형섭 씨는 1시간 넘게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은 형섭 씨랑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만 봤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나한테 이럴 자격이 있나? 저 사람 전 부인이 나타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마음을 쓰는 거지? 다음 주 수요일 형섭 씨는 평소처럼 요양원에 왔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업 끝나고 저는 용기 내어 물었어요. 형섭 씨, 괜찮으세요? 지난주에 힘들어 보이셨는데. 형섭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미숙이가. 그러니까 제 전 부인이요. 자꾸 돈 달라고 해요. 사업 망했다고, 빚이 있다고.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 똑같네요. 거절하셨어요? 네, 당연히요. 그런데 자꾸 찾아온다고 하니까 나미 씨한테 폐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 걱정이 아니라 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형섭 씨가 힘든 게 더 걱정되는데요. 형섭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미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그 여자, 장미숙이라고 했던가요. 그 사람이 요양원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형섭 씨를 기다렸다가 따라다니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심지어 저를 보고 이상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형섭 씨랑 정원을 걷고 있는데 장미숙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 형섭 씨, 여기서 데이트하고 있었네.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사람 만나? 그 말투가 너무 비아냥거려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형섭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그만 가세요. 우리 이미 20년 전에 끝났잖아요. 끝났어도 우린 한때 부부였잖아.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면 어때? 그땐 내가 다 도와줬어요. 빚도 다 갚아줬고, 이제 그만하세요. 장미숙은 저를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쯔쯔, 나이 들어서 순진하기는. 형섭 씨가 돈 많은 거 모르고 만나는 건 아니겠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돈 때문에 사람 만난 적 없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섭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남희 씨한테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장미숙은 콧방귀를 뀌더니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형섭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남희 씨, 미안해요. 제 과거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섭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 나이에 조금 마음 편하게 사람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걸까? 여러분, 저 이상한 거 아니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만 생기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형섭 씨 생각, 장미숙의 그 눈빛,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이상한 소문 들었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문? 엄마가 누구랑 만난다며? 동네에서 그러던데 장미숙이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저는 요양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형섭 씨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런 복잡한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게 괜찮은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형섭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요양원에 갈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 제 마음만은 솔직하게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형섭 씨 생각, 장미숙의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그리고 큰아들한테서 들었던 소문 이야기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남편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어요.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는데 형섭 씨는 지금 괜찮으실까? 혼자 얼마나 힘드실까? 다음 주 수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형섭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형섭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희 씨, 미안해요. 제 과거 때문에. 형섭 씨, 그런 말씀 마세요. 형섭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양원 뒤편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11월 바람이 차가웠지만 형섭 씨가 제 어깨에 자기 점퍼를 살짝 걸쳐줬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숙이가 어제도 찾아왔어요. 이번엔 집 앞까지 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이웃들이 다 나와서 봤죠. 형섭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줄 때까지 안 떠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희 씨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남희 씨한테 접근한 건 외로워서 그런 거고 곧 실증나면 버릴 거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섭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리고 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형섭 씨, 저는 그런 말 신경 안 써요. 형섭 씨가 어떤 분인지 제가 아는 걸요. 형섭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남희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수업 시간,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어르신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요양원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장미숙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중년 남자 한 명과 함께 왔더군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형섭 씨, 오늘은 꼭 만나야 돼. 변호사 선생님도 모시고 왔어. 형섭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형섭 씨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남희 씨는 여기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형섭 씨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로비로 나갔습니다. 장미숙이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 여자친구 데리고 나오네. 형섭 씨, 이 나이에 참 바쁘시네. 옆에 있던 변호사라는 사람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박형섭 씨, 장미숙 씨께서 혼인 중 발생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재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 합의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시고요. 형섭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빚도 제가 다 갚아줬고 위자료도 드렸어요. 더 이상 드릴 것도 받으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신이 가진 재산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잖아요. 사업으로 큰 돈 벌었으면서. 장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나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물러서 있어야 할까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어르신들이 놀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밖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장미숙이 저를 쏘아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돈 노리고 접근한 주제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것들이,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평생 돈 때문에 사람 만난 적 없습니다. 저도 남편 사별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고 형섭 씨도 혼자이시니까 외로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저도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설거지 일하면서 손이 다 망가지도록 일했어요. 이 나이 되어서 조금 마음 편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장미숙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원장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다시 이러시면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결국 장미숙과 변호사는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장미숙이 형섭 씨한테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섭 씨, 끝까지 안 주실 거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왠지 섬뜩했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형섭 씨와 저는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형섭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나미 씨, 정말 고마워요. 쟤 때문에 이런 일까지. 형섭 씨,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제가 형섭 씨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이렇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정작 제 마음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섭 씨 만나면서 저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형섭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미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이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오면 가슴이 뛰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화나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누구 만나는 거 맞아요? 아까 어떤 여자가 집 앞에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갔는데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 엄마가 재산 노리고 남자 꼬신다고, 조심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미숙이었어요. 제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들아, 그건 오해야. 엄마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 전 부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친구요? 남자친구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됐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외롭고 힘들어.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랑 이야기 나누고 싶고. 엄마, 그러시려면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시죠. 이렇게 소문으로 듣게 하시면 어떡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행복하려고 하니까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작은 아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형도 걱정한다고, 엄마가 누구한테 속는 거 아니냐고. 두 아들 모두 형섭 씨를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저는 요양원에 가지 못했어요. 형섭 씨한테 연락도 못했고요.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만 했습니다. 이게 맞나? 자식들 걱정시키면서까지 내 행복을 찾는 게 맞나?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나는 평생 내 인생 없이 살았는데 이제 이 나이에 조금 행복해지려는 것도 안 되는 건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형섭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미 씨, 괜찮으세요? 요양원에서 못 뵈니 걱정됩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짧은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어. 저는 형섭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섭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섭 씨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나미 씨, 쟤 때문에 힘드시죠? 미숙이가 나미 씨 집까지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들들도 다 알게 됐어요. 걱정한다고 만나지 말래요. 그럼 형섭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섭 씨,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평생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형섭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미 씨,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견뎌봐요. 착하게 사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복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줘요. 형섭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미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믿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장미숙의 방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리고 형섭 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형섭 씨 자식들한테까지 연락했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견뎌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형섭 씨 없는 삶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견딜 수 있겠죠? 그 약속을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형섭 씨를 만날 수 없는 날인데, 이른 아침에 형섭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만 뵈었으면 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형섭 씨,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나미 씨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집에 있어요. 괜찮아요. 나미 씨, 제가 나갈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형섭 씨 집은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아파트 15층이었는데 초인종을 눌렀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는데 형섭 씨가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형섭 씨, 저는 달려가서 형섭 씨를 부축했어요. 몸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아까부터 119 불러야 해요. 지금 당장. 제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올 동안 저는 형섭 씨를 소파에 눕히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섭 씨,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버티세요. 제발. 형섭 씨가 제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나미 씨, 미안해요. 이렇게 걱정 끼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이제 막 시작인데,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구급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형섭 씨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찍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 빨리 가야 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도 심장마비로 갔는데 형섭 씨까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형섭 씨, 제발, 제발 버티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형섭 씨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1시간, 2시간?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쳤어요. 돌아보니 장미숙이었습니다. 어머, 여기는 왜 와 있어요?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다시 응급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형섭 씨가 아프다며
얼마나 아픈데? 심근경색이래요. 장미숙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심근경색.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장미숙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네, 저 장미숙인데요. 박형섭 씨 보험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요. 네, 제가 전 배우자거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례지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미숙이 저를 힐끗 보더니 멀리 가서 통화를 이어갔어요. 몇 분 후 돌아온 그녀는 간호사실로 가서 뭔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전 부인이에요. 혹시 환자가 위독한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는 환자분이 직접 지정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혼은 했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식들도 다 외국에 있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장미숙 앞으로 갔습니다. 지금 형섭 씨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보험이 중요해요? 재산이 중요해요? 장미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현실을 모르시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때 부부였던 사람이 부부였으니까 더 챙겨야죠. 당신은 뭔데 여기 있어요? 가족도 아니면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법적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섭 씨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제가 다가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셨는데 지금 긴급 시술을 해야 합니다. 스텐트 삽입술인데 위험도가 있으니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제가 서명해도 되나요? 저는 가족이 장미숙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전 부인입니다. 제가 서명할게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이 의식이 있을 때 보호자를 지정하셨는데 이남희 씨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눈물이 터졌어요. 형섭 씨가 저를 보호자로 지정해줬다는 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장미숙은 환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어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보험 처리 때문에 알아야 해서요. 의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환자 정보는 보호자에게만 설명드립니다. 시술은 3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독실한 신자도 아닌데 그날만큼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제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그 마음 아시나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의사가 나왔어요.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식은 있나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형섭 씨가 침대에 실려 나왔을 때 저는 따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 10분씩만 면회 가능합니다. 오후 2시하고 저녁 7시예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섭 씨,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 오후 2시까지 기다렸어요. 그 몇 시간이 며칠 같았습니다. 장미숙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뭔가 전화 통화를 계속하더니
변호사를 또 불렀나 봐요.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됐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장미숙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장미숙이 앞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말했어요. 환자분이 지정한 보호자부터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남희님?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형섭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형섭 씨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형섭 씨, 저예요. 남이에요.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섭 씨, 깨어나세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함께 행복해지기로 했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잖아요. 형섭 씨,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제 막 시작인데, 우리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10분이 너무 짧았어요. 간호사가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형섭 씨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형섭 씨, 저 다시 올게요. 저녁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꼭 버티세요. 제발. 밖으로 나오자마자 장미숙이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또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면회 때도 형섭 씨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형섭 씨, 제가 요양원 어르신들한테 그림 그려드리면서 형섭 씨 이야기했어요. 다들 깨어나길 기도하신대요. 원장님도 걱정하세요. 기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형섭 씨,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남편 먼저 보냈을 때도 이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땐 사실 마음이 텅 비었지만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형섭 씨는 정말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같은 늙은 여자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제 말 들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평생 그런 거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이제 막 알았는데, 이제 막 행복이 뭔지 알았는데, 그때 형섭 씨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형섭 씨, 들려요? 하지만 다시 움직임은 없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간호사가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형섭 씨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형섭 씨, 꼭 깨어나세요. 약속해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샜어요. 집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형섭 씨가 혹시라도 깨어나면 제가 바로 옆에 있고 싶었어요. 새벽 3시쯤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제발 아니야.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기도만 했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심박수가 불안정해졌는데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본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형섭 씨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뛰어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형섭 씨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봤습니다. 남희 씨, 형섭 씨.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살아 계셔서 감사해요. 형섭 씨가 제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남희 씨,
고마워요. 제 옆에 있어줘서. 여러분,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거의 잃을 뻔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과 안도감을, 평생 누구보다 착하게 산 이 사람을 이번만은 제가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형섭 씨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건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면회, 저녁 면회 빠짐없이요. 자식들한테는 친구분이 편찮으셔서 병문안 간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섭 씨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말도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미 씨, 매일 오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에요. 형섭 씨 얼굴 보면 힘이 나는 걸요. 어느 날 형섭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나미 씨, 죽을 뻔했을 때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그건 나미 씨예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형섭 씨 잃을 뻔했을 때 제가 얼마나 형섭 씨를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장미숙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형섭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형섭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숙 씨, 왜 왔어요? 문병 왔죠.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요. 장미숙이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근데 형섭 씨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형섭 씨가 편찮으신데 돈 이야기하고 미안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수상했어요. 형섭 씨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 좀 쉬어야 해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장미숙이 나간 후 형섭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꾸미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제 예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형섭 씨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요. 형섭 씨가 퇴원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어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형섭 씨가 제게 물었어요. 나미 씨, 저랑 같이 사시겠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했어요. 네. 결혼까지는 아직 주변 눈치도 있고 해서 어렵겠지만 적어도 같이 살면서 서로 돌봐주면 어떨까 해서요. 저도 혼자 있기 불안하고 나미 씨도 혼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나이에 동거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자식들도 반대할 게 분명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요. 네, 좋아요. 같이 살아요. 형섭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네, 이제는 제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함께 행복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말했을 때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동거라니, 그게 말이 돼요?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아들아, 엄마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작은 아들도 걱정한다며 전화했어요. 두 아들 모두 형섭 씨를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아들들을 만났어요. 형섭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고,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진심으로요. 형섭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저도 이혼하고 오래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런데 남희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어요. 큰아들이 따지듯 물었어요. 재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접근하신 거 아니죠? 제가 가진 재산은 이미 제 자식들 명의로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남희 씨의 따뜻함이 필요해서 만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물었어요. 그럼 결혼은 안 하시고요? 아들분들이 걱정하실까 봐요. 저희는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두 아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큰아들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응,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어.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엄마가 표현을 안 한 거지. 이제는 괜찮아. 엄마 걱정 말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형섭 씨 아파트로 제가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하루면 충분했어요. 같이 살기 시작한 첫날, 형섭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희 씨, 제가 요리 좀 해요. 혼자 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둘이 마주보며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이렇게 누군가랑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형섭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요. 정말 남희 씨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유양원 원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희 씨 12월에 어르신들 그림 전시회 하는데 선생님도 작품 몇 점 내실래요? 어르신들이 선생님 그림도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림 전시회라니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요양원 못 갔는데 괜찮아요. 형섭 씨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몸조리 다 하시고 다시 오세요. 어르신들이 다들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형섭 씨한테 말했어요. 형섭 씨, 12월에 그림 전시회 한대요.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죠. 남희 씨 그림 저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형섭 씨는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만 조금씩 걷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형섭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요양원 정원의 단풍나무,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 함께 잡은 손.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걸요. 전시회 일주일 전 장미숙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파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얘기 좀 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장미숙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남희 씨, 제가 너무 심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사업 망해서 빚이 많아요. 형섭 씨한테 돈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요? 이제 포기할게요. 형섭 씨가 남희 씨를 정말 좋아하는 거 봤어요. 병원에서도 지금도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더라고요. 장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럽더라고요. 저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사랑받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 욕심 때문에 다 잃었죠. 저는 장미숙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 외롭고 힘든 사람이구나. 미숙 씨, 이제 그만 놓으세요. 과거도 욕심도. 그래야 미숙 씨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장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했어요. 남희 씨, 형섭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장미숙은 떠났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어요. 요양원 로비가 작은 갤러리로 변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고 제 그림도 한쪽에 전시됐습니다. 형섭 씨가 제 그림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어요. 나미 씨, 이거 우리죠? 네, 우리예요.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저는 그림 옆 작은 팻말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 형섭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그림 정말 예쁘네요.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우리도 선생님 보면서 용기 얻어요. 늙어도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인정받는 것, 응원받는 것. 전시회가 끝나고 형섭 씨와 저는 요양원 정원을 걸었어요. 이제는 12월이라 쌀쌀했지만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나미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형섭 씨. 나미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아침이 기다려지고 내일이 기대되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형섭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해요. 그림도 그리고 산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당연하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평생 그저 묵묵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시집살이 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정작 제 행복은 뒤로 미뤘죠. 남편 먼저 보내고 외로움에 허덕이면서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제 마음도 제대로 못 챙겼어요. 그런데 형섭 씨를 만나면서 알았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행복해질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장미숙의 방해도 있었고,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제가 행복해질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형섭 씨와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한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용기 내세요.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저는 요양원에 갈 거예요. 형섭 씨와 함께요. 어르신들께 그림을 가르치고 웃고 이야기 나누면서요.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인가요? 가족과 함께라면 가족에게 고맙다고, 더 행복하게 내일을 함께 하자고 말해보시고, 혼자시라면 나와 같은 친구들을 한번 사귀어 서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게 우리가 평생 착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